그날 밤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1968년 가을이었는데, 그때 제가 26이었으니까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요즘 젊은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냐고. 하지만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 마을 전체를 바꿔놨거든요. 아니,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다고 해야겠네요.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엔 전기도 없었어요. 해지면 호롱불 켜고 겨울엔 아궁이에 불 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옛날이었죠. 저희 마을 이름이 소살리였습니다. 경상북도 안강군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20가구 남짓 살았어요. 대부분이 초가집이었고요. 우리 집도 그랬습니다. 시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손수 지으신 집이었는데 그때까지 30년을 사셨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태풍이 왔습니다. 이름이 글래디스였나? 먼 외국 여자 이름 같더라고요. 요즘처럼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분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바람 소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집이 흔들리는 것 같고 지붕에서 뭔가 뜯어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갓난 둘째가 무서워서 울어댔고 저도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시아버님은 밤새 밖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붕을 살피셨습니다. 새벽에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머나 방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하늘이 보였어요. 지붕이 반쪽이 날아가 버린 거였습니다. 급하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마당 여기저기에 집단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평생 공들여서 엮어놓으신 초가지붕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시아버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70 가까운 나이에 평생 살던 집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어른들도 막막할 때가 있구나. 항상 든든하고 의젓해 보이시던 시아버님이 그렇게 힘없어 보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이웃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씨댁, 최씨댁, 마을 15가구 중 절반이 지붕 피해를 입었어요. 다들 양동이와 대야를 받쳐놓고 비를 받느라 난리였죠. 점심때쯤 마을 이장님이 몇 분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온 사람 중에는 군청에서 나온 새마을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분이 반듯하게 생긴 양복쟁이였는데 도시 사람 티가 확 났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조심스럽게 기와집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시멘트와 기와를 지원해 준다고 노동력만 마을에서 품앗이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님 얼굴이 굳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지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평생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25에 지은 집이고 30년을 살아온 집인데 왜 갑자기 헐어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장님이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은 완고하셨어요. 결국 그분들은 그날 아무 결론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시아버님의 청춘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댁과 함께 살림을 차리며 손수 지으신 집이고 자식들을 키우신 집이고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비가 왔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주룩주룩. 방 안 여기저기에 양동이며 대야를 받쳐놓고 밤새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갓난 둘째가 자꾸 깨서 울어댔고 큰애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꾸 기침을 했어요. 시아버님이 밤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비닐을 덮으려고 하시는데 나이가 있으시니까 위험해 보였습니다. 남편도 도와드렸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신이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하시면서 아이들 병들겠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돈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를 했어요. 저는 장롱 밑에서 비상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쌈짓돈 모아둔 게 전부였거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지폐들이 조금 들어 있었는데 세어보니까 3,000원 정도였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기와집 짓는데 얼마나 들겠냐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돈을 빌려야 하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마을에서 돈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사정이 비슷비슷했으니까요. 읍내 친척들은 멀고 관계도 껄끄러웠고요. 며칠을 고민하시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논 한마지기를 팔겠다. 그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땅을 판다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시아버님한테 논은 목숨 같은 거였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시아버님 눈에서 눈물이 글썽하는 걸 봤어요. 70평생 지켜온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그 순간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품상리를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웃 마을 담배밭에서 일손 구한다고 하던데 한 달만 나가면 1,000원은 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이 펄펄 뛰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바깥일을 하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 특히 며느리가 집 밖에서 일한다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시아버님 논을 지켜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고쳐야 한다고, 이대로는 정말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품상리에 보내는 것도 싫고 아버지 논을 파는 것도 싫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결국 타협을 받습니다. 논은 가장 작은 마지기만 팔고 저는 농한기에만 품상리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을 품앗이도 최대한 받기로 했고요. 그렇게 우리 집의 기와집 건설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공사가 시작됐는데 처음엔 마을 청년들이 품앗이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그럴듯했죠. 자기 집도 급하다고 인부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앞서간다고 질투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도 서러웠어요. 그동안 마을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섰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다니. 그런데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들이 안 도와주면 여자들이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자고요. 다음 날 새벽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만났어요. 이틀 만에 8명이 나서줬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이 빠진 김서방네 마누라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죠. 여자들이 집 짓는 일을 도와준다니.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여자들이 더 꼼꼼하고 성실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김서방이 얼굴 빨갛게 하고 나타났습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혼났나 봐요. 그날부터 남자들이 하나둘 돌아왔죠. 집이 완성되고 한 달 뒤에 부녀회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마을 여자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으로 뽑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때까지 집안일밖에 안 해봤는데 갑자기 마을 일을 맡는다는 게요. 첫 번째 사업이 저축계였어요. 매달 100원씩 모아서 돌려가며 받는 거였죠. 처음 2달은 잘 됐는데 3번째 달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김서방네 마누라가 저축계 돈 2,000원을 들고 도망간 거예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회장인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녀 회원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고 다닐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았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인가 갑자기 집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김서방이 아들 둘과 함께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서방 얼굴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김서방이 직접 친정까지 가서 마누라를 끌고 온 거였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인 흔적이었죠. 마누라는 울고불고 난리였고 김서방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돈을 꺼내 내밀었어요. 2,000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감도 있었고 김서방의 정성도 고마웠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다음 날 부녀회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김서방네 마누라가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부녀 회원들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회장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우리도 같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자 조금씩 보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공동체가 뭔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공동체구나. 그 일 이후로 저축계가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믿게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하고요. 6개월 후에는 군에서 모범 부녀회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1969년 가을에 드디어 정기가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 전봇대 세우고 전선 연결하는 공사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첫날 밤 스위치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방안이 환해지는 순간 마법을 본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구나. 일주일 뒤에 라디오를 샀어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파산한 농민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한 거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정말 큰 시련은 그 다음 해봄에 왔어요. 1970년 4월 마을에 큰 화재가 났거든요. 바람이 심한 날 김씨댁에서 불이 나서 옆집 세 채까지 번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탄 집들이 모두 기와집으로 바뀐 집들이었거든요. 초가집이었다면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불탄 집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각자 집 짓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부녀의 저축금을 먼저 써서 임시 거처라도 만들어주자고요. 처음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들 돈인데 왜 남 주느냐고요. 하지만 결국 통과됐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품앗이로 나서서 한 달 만에 임시주택 4채를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느꼈어요.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됐구나. 그런데 정말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화재가 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밤늦게 임시주택을 돌아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깜깜한 골목길을 혼자 걸어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김서방네 마누라 오빠였어요.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우리 누이가 창피를 당했어.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둘렀어요. 저는 급하게 피했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때리려고 했는데 마침 순찰을 돌던 청년의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렸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안 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머리를 꿰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변화를 추진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요. 그 사건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을을 위해 애썼는지 알게 된 거죠. 김서방네 마누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더라고요. 오빠 때문에 죄송하다고, 자기도 정말 잘못했다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부녀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때 일을 사과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같이 지내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먼저 나서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그 작은 사건들이었어요. 지붕을 바꾸고 저축계를 만들고 화재를 함께 극복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된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26살부터 30살까지 그 몇 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을도 완전히 바꿔놨고요. 임시주택이 완성되고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신문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취재를 하러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 긴장했어요. 서울 사람이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 뭘 하러 왔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기자가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요. 며칠 후 신문에 우리 마을 이야기가 크게 실렸어요. 화재 피해 이웃을 위해 저축금 아낌없이 내준 농촌 부녀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신문을 보고 전국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를 본받아서 부녀회를 만들었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저축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줄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요. 26살부터 30살까지 그 몇 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시집 왔을 때는 시아버님 눈치만 보고 남편 뒤에만 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장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처음엔 떨렸는데 나중엔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고요.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모든 변화를 반대하셨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마을 일을 하셨거든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변화를 무서워하지 말고 좋은 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서로 의심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진짜 가족같이 지내게 됐어요. 특히 여자들이 많이 변했죠. 집안일만 하던 사람들이 바깥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 의견도 당당하게 말하게 되고요. 그때 김서방네 마누라, 돈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우리 부녀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때 일을 사과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생긴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신기해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다가 전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까지 전기세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전기 사용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불을 끄기로 하고 낮에는 웬만하면 자연광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집집마다 라디오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공동 라디오를 하나 두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뉴스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함께 모여서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요. 전기가 들어왔지만 공동체 정신은 더 강해졌어요. 그때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생각나네요. 잘 살아보세. 다 같이 잘 살아보세.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새마을 운동의 진짜 정신이었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시설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그날 밤 죽을 뻔했던 일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더니 정말 그랬나 봅니다.